꽃들은 소리 소문 없이 지고 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다시 꽃이 피는 것은 이야기 속 친정 엄마 말처럼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삶도 돌아보면 소리 없이 진 꽃들보다 더 많은 상실들로 가득합니다. 꽃들은 떨어진 상처의 아픔을 인내하고 다시 꽃을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피우는데 우리는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삶의 도리를 부정하며 쓰러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쓰러지고 나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의욕조차 상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40대 이혼녀인 중학교 수학교사 주인공은 비슷한 처지의 동료 남자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이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친정 엄마의 탄식 속에 정작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말도 안 되게 빠져버린 어금니가 아니란 것도 알게 됩니다. 세상 천지에 저절로 다시 웃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요일 혼곤한 늦잠을 깨우는 소리, 톡톡톡 빗물이 꽃잎에 튀기는 소리다. 팽팽하게 부푼 홍매화가 금방이라도 빗물의 노크에 툭 터져버릴 것만 같다. 나는 창을 있는 대로 열고 빗물이 내 옷소매도 튀겨 들어오도록 했다. 아, 빗물이다. 빗물이 지금 내 옷소매를 적시고 내 가슴을 적시고 나는 차가운 빗물의 감촉에 진저리를 친다. 아이고, 수채 시궁창 냄새가 나는구나. 쓰레기가 넘쳐나도 어느 누가 비울 생각도 안 하니 원. 야, 넌 뭐하냐? 저 통을 통째로 내놔라 아주. 부엌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나와 집 모퉁이를 돌아오는 엄마. 쓰레기 하나 비우는데도 엄마는 언제 한번 조용히 비워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또 어떤가? 집에 여자들이 넘쳐나도 집구석이 개판이라는 말을 두고 쓴다. 중학생인 딸녀는 또 어떤가? 그게 머스맨지 가시낸지 구별이 안 가게 거친 언동에 엉덩이에 밀착되게끔 개조한 교복 치마 밑에 웬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학교를 오간다. 그 애가 나한테 하는 소리는 오직 엄마 돈 줘 뿐이다. 나는 습관적으로 묻는다. 뭐하게? 이 딸년이 그런다. 알아서 뭐하게? 나는 이 싸가지 없는 딸년과 신랑이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돈을 던져주고 만다.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나는 사는 게 부쩍 귀찮아졌다. 어제는 내가 가르치는 어떤 놈한테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내준 소설 숙제에 앙심을 품은 놈의 소행이다. 내 딸도 중학생이지만 내가 가르치는 놈들도 중학생이다. 이제 겨우 중학생 놈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거다. 소설을 쓰라고? 웃기지 마녀나. 소설 쓰고 자빠졌네. 어떤 선생은 이런 문자 메시지도 받았다고 한다. 밤길 조심해. 그 어떤 선생하고 그런 얘기를 하며 퇴근했다. 그는 지난 새학기에 내가 근무하는 학교로 부임 왔다. 씁쓸하게 웃던 그가 문득 내게 어디 좀 들렀다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3월 초의 쌀쌀한 바람은 아닌 게 아니라 어디 좀 따뜻하고 아늑한 곳을 그립게 하는 바가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생각만 해도 심란한 집으로 째깍째깍 귀가하고 싶진 않았다. 도대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칼같이 퇴근해준다는 것 자체가 굴욕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다. 나는 그저 그들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의 노고 같은 거야. 제 알 바 아니라는 듯 안하무인으로 주는 돈은 잘도 받아먹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싫은 소리 안 하고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내 의무는 다한 거다라고 나를 두둔했다. 그하고 솔메 마실이라는 예쁜 이름의 카페 겸 식당에서 명태찌개를 시켜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퇴근길이면 늘 그와 나 이렇게 둘이 되었다. 나중에 그와 나 둘만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사실 이번 학기에 차를 살까 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꿔 먹었다. 저녁마다 그와 저녁을 먹고 싶은 거였다. 우리는 솔메 마실에서 밥을 먹고 후식으로 나오는 차를 마시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걸어서 멀지 않은 각자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가 남은 반찬을 싸기 시작했다. 왜요? 다른 선생님들의 전원으로 나는 그가 혼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애 밥 챙겨줘야 하는데 이 집 반찬이 맛있네요. 나는 그래서 그한테 애가 있는 줄 알게 되었다. 아니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하기야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아직 나도 말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근데도 나는 그가 그의 가정사를 말하지 않고 특히 아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마음 아픈 거였다. 아이가 있다니. 아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이라니 이번에는 좀 더 강한 통증이 폐부를 훑고 지나갔다. 맹랑한 통증이었다. 아니 그럼 여태 저하고 밥 먹으려고 집에는 애 혼자 놔뒀단 말씀이에요? 하기야 나도 그랬다. 친정 부모와 살림을 합치기 전, 그러니까 두 노인네가 추접스러워서 더 이상은 아들네 집에 살기 싫다고 내 집으로 오기 전 나도 이따금 내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둔 적이 있었다. 딸 아이가 그걸 두 노인네한테 고발을 했고 노인네들은 옳았구나. 이럴 때 밀고 들어가야지 언제 들어가겠냐 하고서 우리 집으로 밀고 들어온 거였다. 내가 지금보다는 젊을 때였다. 내가 놀라며 묻자 그가 어깨를 약간 들썩이며 말했다. 애가 혼자도 잘 있어요. 아니 아무리 잘 있다 해도 그렇죠. 아무려면 아직 어린애인데 예전의 내 행실을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오버하는 거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의 아이를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진심 같았다. 아니 나는 정말로 그의 아이가 걱정이 되었다. 그가 나하고 저녁을 먹는 동안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이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까? 그도 아니면 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 아빠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막무가내로 그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 솔메 마시를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귤을 파는 노점이 있었다. 나는 귤을 사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어서 가요. 그럼 가겠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나는 빨리 가라는 손짓을 해보이고 돌아섰다. 돌아서서 가로수 뒤에 몸을 감추고 그가 가는 길을 훔쳐보았다. 그는 목공소를 지나고 공터를 지나고 공터 옆 장애인 자활센터를 지나고 자활센터 옆 슈퍼를 지나 작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신흥 빌라 단지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서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나는 다시 노점으로 갔다. 그에게 사주려고 시식용으로 까놓은 귤을 맛보았는데 맛이 좋았다. 아무래도 그에게 사준 만큼의 귤을 더 사야 할 것 같았다. 남에게 귤을 사주고 보니까 그제야 내가 가족들에게 한 번도 뭔가를 사줘 본 적이 없다는 깨달음이 왔던 것이다. 나는 귤을 사들고 집으로 왔다. 식구들은 내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 식구들끼리도 각각 저녁을 먹었나 보다. 애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제 친구들하고 피자, 햄버거 같은 걸로 때우기가 일쑤고 엄마는 만성 위궤양을 앓아서 언제나 끄끄대느라 밥상을 차려 놔봤자 먹을 수가 없다. 엄마는 엄마 것을 따로 차려 먹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엄마 끄끄대는 게 아주 보기 싫고 불결한 마음이 든다고
늘 밥상을 같이 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나 혼자 어두운 주방에서 있는 반찬에 물 말아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는 것이다. 그렇게 밥을 먹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시장통 모가집으로 가서 돼지 머릿고기국으로 영양 보충을 한다. 귤을 사갖고 가니 그래도 온 식구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다. 네가 웬일이냐? 과실을 다 사갖고 오고. 내가 그럼 언제 뭐를 통 안 사갖고 왔나? 네가 뭐를 사와 애들 시험지 뭉치나 들고 오지. 아, 알았어요. 먹을 거 자주자주 사갖고 올게요. 사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건 아니었다. 더군다나 퇴근길에 사들고 온 귤 10,000원어치가 이렇게 식구들을 텔레비전 앞에 모여들게 하다니 우리 식구들이 원래 저렇게 귤을 좋아했는지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러나 모처럼의 화기애애는 금방 깨지고 말았다. 귤을 아구아구 입속에 쳐넣던 아이가 할머니, 귤 너무 많이 먹지 마. 밤에 또 끄끄 할 거잖아. 철없는 아이의 한마디에 그만 엄마가 폭발하고 말았다. 아이고 이런 못된 년 같으니라고. 할미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아깝냐니나? 할머니 많이 잡수세요 하지는 못할 망정. 이년이 뭐 많이 먹지 마. 누가 지 애미 딸 아니랄까 봐 아주 할미를 잡아. 지 애미가 버려둔 것 걷어줬더니 그 은공은 모르고 이것도 좀 컸다고 지 할미 보기를 발세 때만치도 못 알아보고 인연이 아주 아이고 끄 하잖아. 내 보기엔 그 손녀딸의 그 할미임이 분명하다. 얘의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하는 말이 왜 그런데 그날따라 내 귀에 못이 되어 박혔던 것일까. 에이, 웬 여자들이 이리 떽떽거리는지 원 귤 한 쪽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구나. 일껏 귤 실컷 잡수셔 놓고는 그런다. 아버지, 여자들 그만하세요. 여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아내고 아버지 딸이고 아버지 손녀예요. 아 그래 잘났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웃었다. 왜? 어휴, 왜 한숨 쉬냐? 예? 그래, 귀신은 뭐 하느라고 저 영감탱이 안 데려가나? 한숨도 나올 것이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텔레비전에서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 외국으로 입양 보낸 딸이 어엿한 애기 엄마가 되어 친정 엄마한테 나타났다. 나는 그걸 멍하니 바라본다. 나와 아버지의 실랑이에 잠시 휴전한 엄마와 딸도 텔레비전 쪽으로 눈길을 고정하고 있다. 만나서 뭐하냐? 만나면 이제 싸울 일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텔레비전을 탁 꺼버린다. 딸네 집에 얹혀 산다는 자의식으로 노인네들은 밤이 돼도 불을 켜지 않는다. 전기세라도 아껴준다 이거다. 텔레비전 빛이 꺼지니 온 집안이 짙은 어둠에 뒤덮인다. 딸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제 방 불을 켠다. 아이는 책상을 타다닥 치고 단발마의 신음소리를 냈다가 악쓰지 말라는데 악쓰는 소리에 이내 잦아들었다. 나와 엄마가 우두커니 불 켤 생각도 않고 방 안에 앉아 있다. 엄마 뭔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야지. 엄마 뭔 말을 그렇게 해요? 아 그래야 저 영감도 시장통 모관년한테 새 장가 갈 것이고 저 방에 들어간 전년도 내 잔소리 안 들어 살판 날 것이고 너도 네 애미 병원비야 약값이야 안 들어 좋을 것 아니냐? 그만합시다. 사실 이런 밤이 그리고 이런 날들이 한두 번인가. 이렇게 한 번씩 집구석이 뒤집어질 때마다 나는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 내가 만약에 남편이 있어서 육아의 어려움을 남편과 공유하면서 애를 키웠더라면 아이도 지금처럼 제멋대로는 아닐 수 있었겠지. 그러면 나 또한 일상적으로 솟구쳐오르는 짜증에 시달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겠지. 엄마 아버지는 싫어하면서도 평생을 함께 사는데 왜 나는 별로 싫어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남편과 헤어져 버린 것일까? 내가 왜 남편과 헤어졌지?
10년도 훨씬 넘은 옛일이 되어서 나는 정말 왜 내가 남편과 헤어졌는지 가물가물해졌다. 헤어진 이유는 가물가물해지면서 헤어진 남편이 새 장가간 뒤로 이쪽 애의 근황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묻지도 않고 사는 것에 분노가 일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만 잘 살고 있다 이거지. 딸을 지 아빠한테 보내? 말어? 이렇게 집안이 한 번씩 뒤집어질 때마다 밤새 그 고민을 하다가 아침을 맞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옛 남편에 대한 분노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되었다. 새 장가 가서 그쪽 애 낳고 알콩달콩 사는 재미에 첫 번째 마누라의 아이 따위 까맣게 잊고 사는 아빠한테 애를 보내지 말고 애한테 애를 정말 예뻐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새 아빠를 만들어 주자.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밤새 그 생각을 하며 가슴 설레었던 것이다. 때는 마침 꽃피는 3월, 꽃들은 마치 축복처럼 피어날 것이었다. 비 오는 일요일,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이제 막 벙그러지려고 한껏 부풀어 오른 홍매와 꽃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골목 안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던 엄마는 창문을 열고 들쳐 들어오는 비를 여태 맞고 있는 내게 기어코 욕을 하며 지나간다. 지랄 양광을 다 떨고 자빠졌네. 나는 지랄 양광 떠는 걸 그만 접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로 쓰레기도 비우고 하신다냐. 일요일이라고 뭐 만난 거라고 만드신다냐.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들어선 부엌은 그러나 역시나 썰렁하다. 엄마, 그저껜가 어저께 시켜 먹고 남은 탕수육 어디다 뒀어? 버렸다. 그걸 왜 버려? 네 딸년이 처먹고는 그대로 둬서 개미가 버글버글 하는 걸 버리지 안 버리냐? 찬장이고 냉장고를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만한 것도 먹을 만한 것을 만들 재료도 없다. 아이는 일요일이라고 늘어지게 자고 있고 엄마는 미숫가루로 때웠을 테고 아버지는 아침부터 시장통 모갓집에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모가집의 모가처럼 얽은 여자가 아버지는 엄마보다 좋은 것일까? 하기야 언젠가 먹어본 모가집의 머릿고기 해장국은 맛이 있기는 있었다. 엄마, 나 시장 좀 다녀올게요. 엄마는 대답이 없다. 노인네가 일요 아침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도둑이 들어와도 모를 것이다. 나는 대문을 잘 잠그고 시장으로 갔다. 그런데 시장 가는데 옷차림이 좀 별스럽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 바지에 목 늘어진 티셔츠 그리고 슬리퍼 차림일 텐데 오늘은 좀 다르다. 얼마 전 큰맘 먹고 산 메이커 청바지에 시폰 블라우스 거기에 양모 스웨터까지 신발은 약간의 굽이 있는 구두. 이건 결코 시장 가는 차림이 아니다. 나는 어디를 가는 것일까? 안개를 자욱이 동반한 가늘디 가는 빗방울이 내 머리카락에 방울진다. 나는 새로 산 청바지에 빳빳한 감촉을 은밀하게 즐기며 시장 반대편으로 갔다. 늘 굽없는 신발만 신다가 오랜만에 굽 있는 구두를 신었더니 걸음걸이가 약간은 고고해진 느낌도 나쁘지 않다. 나는 엉덩이를 최대한 앞쪽으로 잡아당기고 되도록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또각또각 천천히 걸어갔다. 습기 찬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어디선가 프리지어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내 몸에서 나고 있었다. 솔메 마실에서 저녁을 먹을 때 내가 그에게 무슨 꽃을 좋아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때 프리지어 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프리지어 향이 나는 샤워 코롱을 샀다. 샤워를 하고 프리지어 향 샤워 코롱을 바를 때마다 나는 그를 생각했다. 나는 솔메 마실에서 그와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그가 늘 걸어가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가 걸어간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서 목공소를 지나고 공터를 지나고 공터 건너 공원, 공원 옆 장애인 자활센터, 그 옆 슈퍼, 거기 어디께의 빌라에 그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나름대로 짐작했다. 그 빌라 너머로는 더 이상 사람의 주거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거기 빌라 단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늘 걸어서 갈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쩐지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그냥 비를 맞으며 이렇게 그의 집을 찾아 일요일 오전 한나절을 헤매다니고 싶은 거였다. 마침 비조차 내리지 않는가. 왠지 어디선가 꽃소식같이 설레는 소식 한 자락이 내게도 당도할 것만 같은 봄비 내리는 일요일이자는가. 목공소는 일요일이어서인지 문을 닫았다. 저 목공소에서 작년 가을에 안진뱅이 책상을 하나 맞추었다. 그런데 다리가 너무 높아 아직까지 쓰지를 못하고 있다. 목공소 앞을 지나니까 그 생각이 난다. 다음 주에는 꼭 목공소에 들러 책상 다리를 잘라달라고 해야지. 공터에는 비가 와서 사람이 없다. 공터 여기저기에 채마밭이 일구어져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공터는 그야말로 푸른 농원으로 변신하곤 했다. 그런데 언제 박아놨는지 경작 금지 문구가 담긴 팻말이 박혀 있다. 이곳은 근린상가 주택 건립 부지로서 일체의 경작을 금지합니다. 주인 100. 사실 이 공터에는 엄마가 일구어 놓은 밭도 있는데 이제 올 봄부터 엄마는 다른 경작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채소를 심어 먹을 만한 노는 땅이 이 근방 어디에 있을까? 작년 여름 내 먹은 상추, 고추를 이제 엄마는 어디서 키워낼까? 엄마의 밭이 없어지면 엄마의 짜증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집의 평화는 영영 물 건너갈 것이 뻔한 이치인데 나는 사뭇 불안해진다. 공터 옆 공원에 목련이 이제 막 번그러지려고 하고 있다. 목련을 보니 불안감이 조금 가신다. 나는 목련 아래 서본다. 비 오는 일요일 오전 나절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어디서 날 보는 사람도 없으련만 나는 목련나무 아래서 잔뜩 폼을 재본다. 지금 누군가가 나를 사진 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서 공원 옆 장애인 자활센터도 문을 닫았다. 닫힌 문에 자원봉사자 환영이라 쓰인 표찰이 붙어 있다. 이따금 장애인 자활센터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엄마가 이제 공터에는 더 이상 밭을 일굴 수 없으니 그 시간에 장애인 자활센터 일을 도우면 어떨까?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사뿐사뿐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부터는 내가 목표로 삼았던 그곳 빌라 단지다. 그렇지만 나는 정작 빌라 단지 입구에서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딱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단지 안 어느 빌라에 살고 있으려니 짐작만 하고 온 길이었는데 정말 그가 그 한 빌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웬일인지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의 시선을 피해 나무둥치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그의 아이임이 분명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손에 수건을 둘둘 말아들고 가는 걸 보니 아이하고 목욕탕이라도 가는 모양이었다. 나는 애하고 언제 목욕탕을 갔던가. 그러고 보니 내가 언제 애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긴 갔었던가. 가물가물하다. 나는 애하고 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은 것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목욕도 그렇다는 것을 알겠다. 우린 밥도 따로 먹고 목욕도 따로 했구나. 축축한 나무둥치에서 몸을 떼고서 그가 아이 손을 잡고 멀어져 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슬픈 감정이 민물져 올라왔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군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나는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코끝이 싸해지면서 문득 그의 집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집을 보고 나면 나도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하고 다정하게 나아가 식구들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힌트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나는 그의 집을 한번 훔쳐보고 싶은 거였다. 그렇지만 그의 집은 잠겼을 것이다. 잠겼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나도 모르게 그가 나온 빌라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집은 몇 층일까? 5층짜리 빌라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좀 무모해지기로 작정했다. 먼저 1층 왼쪽 집부터 초인종을 눌러 나갔다. 누구세요? 안에서 응답이 왔다. 여자 목소리다. 그 집은 아니다. 그는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으므로. 오른쪽 집을 눌렀다. 응답이 없다.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갔다. 왼쪽 집 초인종을 누른다. 뉘기요? 신경질적인 응답. 노인이다. 그러므로 아니다. 오른쪽 집. 누구째요? 아이 목소리. 그는 아이와 함께 나갔다. 그러므로 그 집도 그의 집이 아니다. 3층. 왼쪽. 응답이 없다. 오른쪽. 누구십니까? 다소 점잖은 남자 목소리. 나는 용기를 내어 최대한 정중하게 묻는다.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옆집에 애하고 아빠하고 둘이 사는 집 맞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4층으로 올라간다.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일요일 아침부터 누구야 이... 나는 찔끔 물러난다. 아무도 없잖아 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온다. 오른쪽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인지 왼쪽 집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초인종 누르기를 그만두고 그만 내려가기로 한다. 그때 5층에서 아이 하나가 내려온다. 안녕하세요. 습관적인 인사가 분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를 하는 아이가 반갑다. 얘, 너 5층 사니? 네. 너 여기 누가 사는지 알아? 알아요. 혹시 너 몇 학년이니? 1학년이요. 그럼 여기 사는 애도 알아? 네. 아이가 대답을 할 때마다 짜릿한 긴장감이 몰려온다. 여기 사는 애 지네 아빠랑 살지? 네.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가 여기 사는 걸 확인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나는 그의 집을 볼 수 없는 대신에 그가 전기를 얼마나 쓰고 사나라도 보려고 전기 미터기를 살펴보았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뉘기요? 네? 아하, 전기 검침원이구먼. 난 또 전기 검침원이 된 나는 수도도 검침하였다. 수도를 검침하고 계량기 문을 닫으려다가 계량기 터질까봐 지난 겨울 쌌던 옷가지가 한쪽에 뭉쳐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낡은 오리털 파카였다. 나는 그것을 끄집어내 탁탁 털었다. 옆집에서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나왔다. 나는 그 여자를 못 본 척하였다. 나는 여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다시 한번 헌 옷을 털었다. 안 털면 나를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봐서 더 털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열쇠가 나왔다. 그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나는 열쇠를 열쇠 구멍에 대고 돌려보았다. 문은 거짓말처럼 열리는 것이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열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거실. 거실 탁자에 노란 프리지어 꽃이 꽂혀 있었다. 부엌 쪽에서 고소한 빵 냄새도 났다. 아침에 빵을 구워 먹었던가 보다. 나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사뿐사뿐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자그마한 냉장고 안은 깔끔했다. 김치와 서너 가지의 밑반찬이 담긴 반찬통, 보리차와 우유와 5알의 달걀, 야채 칸에는 씻어서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콩나물, 시금치, 파, 피망, 당근. 냉동고 문을 열었다. 비닐봉지에 담긴 김, 멸치, 새우, 쇠고기, 청국장. 나는 냉동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보았다. 가만히 앉아서 그의 집임이 확실한 집의 냄새를 흠뻑 들이켰다. 낯설면서도 달짝지근한 냄새. 나는 안방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아이 방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작은 침대와 책상이 놓여있는 아이 방.
책상 위에 정말 그 또한 거짓말같이 그와 아이가 찍은 사진이 사진틀에 끼워져 있었다. 책상 위에 약간의 먼지가 만져졌다. 나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먼지를 닦아냈다. 사진틀의 먼지도 닦아냈다. 그러자 내 마음이 아주 많이 착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내 아이 책상은 어떤가? 그 아이 책상을 들여다본 지가 아주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면 아이 책상부터 닦아줄까? 가만히 있어봐라.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은 충분하겠다. 뭔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갈까? 나는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니 깔끔하긴 한데 왠지 맛이 없어 보였다. 아마 시장 반찬집에서 사다 나른 것이겠지. 파는 음식하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 볼까? 나는 콩나물을 꺼냈다. 콩나물 무침을 할까? 콩나물 국을 끓일까? 시금치도 꺼냈다. 시금치를 간장으로 무칠까? 고추장으로 무칠까? 아님 콩나물을 전부 파, 마늘, 참기름, 고추장 넣어 콩나물 볶음을 만들어 놓고 국은 시금치 된장국을 끓일까? 그러고 또 냉장고에 있는 멸치로는 멸치볶음을 해볼까? 멸치볶음도 여러 가지가 있지. 참기름, 고추장으로 무친 멸치볶음을 할까? 고추장 안 친 맑은 멸치볶음으로 할까? 그러다가 나는 또 문득 생각했다. 내가 우리 집 부엌에서 어떤 요리를 할까 고민했던 적이 언제였는가를. 아이 아빠하고 살 때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렸고 아이하고 살 때는 아직은 젊어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방황의 나날이 나를 부엌에 잡아두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와 합치게 된 후 믿거라 한 엄마는 오히려 나를 믿거라 하고 방황의 나날이 지난 뒤에 내게 부엌은 이미 낯선 공간이 된 지 오래였다. 그렇게 부엌은 내게서 잊혀졌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는 것을 그의 낯선 부엌이 일깨워준 것이 나는 쓰라렸다. 나는 꺼내놓았던 콩나물, 시금치 등 속을 다시 냉장고 야채칸에 고이 넣어두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과 시금치를 살 것이다. 나는 사뿐사뿐 살금살금 그의 집을 빠져나왔다. 열쇠로 문을 잠그고 열쇠는 내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애초 엄마한테 고했던 대로 시장을 보려고 시장통으로 왔다. 모가집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아버지 소리가 났다. 어이 김마담, 우리 비도 오고 심심한데 입술박치기나 한번 하는 게 어때? 아버지는 결코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 술을 마시지도 않고 혹 술을 마셨다 손치더라도 취하지 않고서도 저런 징그런 수작을 할 수 있다니. 나는 진저리를 치며 모갓집 앞을 후딱 지나쳤다. 모갓집만 없어도 시장길이 한결 가벼울 텐데. 그러나 아버지의 유일한 영양보충 공구번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나는 그리고 엄마는 모갓집에서 취급하는 돼지머리고기 따위를 사서 요리할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까. 시장통 깊숙이까지 들어갔지만 도대체 내가 선뜻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요리 재료가 없다. 나는 생선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 누구도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육고기들을 좋아하지만 엄마는 당분간 생식과 선식만으로 끼니를 이어가야 한다. 아이는 나 없는 데서 뭘 먹어대는지 요새 부쩍 살이 쪘다. 몸무게를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아마도 나보다 더 나가는 것이 확실하다. 나는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뭘 살까 고민하는 게 즐겁다. 즐거움 속에서 나는 결국 콩나물과 시금치를 사들고 집으로 왔다. 오는 길에 공터 앞에서 한 무더기의 여자아이들과 마주쳤다. 아이들은 분명히 뭔가 떳떳지 못한 행위들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도 뭔가 기분이 나빠졌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무더기 속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왔다. 내 아이였다. 얘, 너희들 뭐니? 목소리가 저절로 떨려 나왔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 버렸으면 차라리 나았던 것일까. 나는 기어코 내 아이를 보고 말았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나는 분명히 맡았다. 내 아이가
이제 겨우 15살인 내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자우르기 몰려왔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아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친구들인데요. 아이들의 눈빛은 사뭇 도발적인 데가 있었다. 친구들이 왜 집 밖에 있어? 그냥 집 밖에서 할 말이 있어서요. 등골을 타고 진 땀이 흘러내렸다. 손이 후들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다만 나는 다른 아이들은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내 아이만을 바라보며 집에 빨리 들어와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나는 곧장 부엌으로 갔다. 사가지고 온 콩나물과 시금치가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음식 재료인 것 마냥 낯설었다. 나는 그것들을 그냥 거기 부엌 바닥에 버려두었다. 엄마가 선식을 타 먹으러 부엌으로 들어왔다. 야야,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왔으면 조리를 해야지. 나 먹을 건 아니지만서도 뭐든지 신선할 때 조리해야 맛있지. 안 그러면 맛도 없다야. 나는 문득 엄마의 밭이 생각났다. 엄마, 밭 없어졌대요. 팻말 꽂혔지? 아이고 올해는 남새도 못 기르고 뭔 재미로 산다냐. 엄마 장애인 자활센터에 봉사활동 어때요? 뭐? 뭔 활동? 지랄한다. 지금 내가 장애인이다냐나. 아침을 못 먹어서인가. 멀미를 할 때처럼 속이 메스꺼리면서 미열이 올라왔다. 엄마는 찬물에 선식을 타서 꿀꺽꿀꺽 마셨다. 엄마 얼굴은 물에 풀린 선식 색깔처럼 누렇게 떠 있었다. 나는 콩나물을 씻었다. 원래부터 씻을 것도 없는 콩나물을 바락바락 씻었다. 그것은 일종의 오기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야, 콩나물 너무 씻으면 비린내 나야. 나는 콩나물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생각하기도 일종의 오기다.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 볶음, 콩나물 밥, 콩나물 밥을 하기로 하자. 압력 밥솥에 쌀과 콩나물을 번갈아 가며 앉혔다. 왜? 콩나물밥 만들려고? 야야, 콩나물밥에는 물을 작게 잡아야 한다이. 너 지금 물을 너무 많이 잡았어. 덜어내. 그렇게 잡아놓으면 질크덩에서 못 먹어야. 엄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숫제 코치를 하고 있다. 시금치국은 옷이나 갈아입고 끓이자 하고 방으로 들어서는데 벌컥 아이가 들어왔다. 씩씩대는 숨소리가 유난하다. 나는 아이 눈을 똑바로 보기가 겁났다. 아이가 대뜸 악을 썼다. 엄마, 나 담배 안 피웠어. 담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봐봐.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상해. 엄마를 집에서 보면 짜증나거든. 근데 밖에서 보면 반가워. 그래서 달려갔던 건데 엄만. 근데 담배 냄새는 왜 났어? 보람이가 자꾸 주잖아 담배를. 가시네가 지나 피우지 끄는 사람한테 왜 줘 주길. 띵하다. 아, 시금치국을 끓이자. 시금치국을 끓여서 담배 끄는 딸년 몸보신을 시키자. 나는 부엌으로 갔다. 이제 요리는 오기가 아니라 숫제 바락이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냄비를 들고 왔다. 야야, 이거 돼지 갈비탕이다. 모간에서 한번 끓이긴 한 건데 물 조금 붓고 한번 더 끓여봐라. 국물이 아주 진국이라 혼자 먹기 아까워서 가져왔다야. 머릿고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부터 갈비탕을 했을까? 돼지를 가지고 머릿고기를 할까 갈비탕을 할까 고민하면서 그녀는 즐거웠을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요리가 옥이나 바락이 아닌 순전한 즐거움이었기를. 콩나물 밥을 안친 압력 밥솥에서 씩씩대며 김이 오르고 있다. 시금치 된장국이 그 옆에서 부글부글 끓어 넘치고 돼지 갈비탕이 거품을 밀어 올리고 있다. 나는 갈비탕 냄비에서 돼지갈비 한 점을 건져내었다. 그것을 한 입 뜯으려는 찰나 뭔가 딱딱한 이물이 혀에 걸린다. 돼지뼈인가? 뱉어보니 놀랍게도 이빨이다. 야야, 시금치국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 야야. 근데 지금 너 뭐하냐?
엄마, 이빨이 빠져버렸네. 뭐라고야? 이빨이 빠져? 허허, 참나원 꽃피자 꽃진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다니. 나는 목욕탕으로 가 거울 앞에 서서 입을 쩍 벌리고 입안을 살폈다. 어금니 한 개가 통증도 없이 쏙 빠져나왔다. 나는 빠진 이빨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 속에서 열쇠가 손에 잡혔다. 이빨과 열쇠를 나란히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오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처연해졌다. 엄마가 탄식하는 소리가 목욕탕까지 따라 들어왔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꽃이 피자 꽃이 지는구나. 꽃진 자리에는 지가 절로 푸른 잎도 돋아 나오더만은 너는 아무래도 치과를 가야 할 것 같으다야. 밥 탄다 밥 타. 밥이 타도 여자들이 신경을 안 쓰네 이거. 허허 참. 뒤미쳐 아버지 악쓰는 소리도 들려왔다.